안녕하세요. 시험이 코앞에 닥쳤을 때 잠자는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공부 방법을 이야기해드린 거는 장기 레이스였던 저의 사법고시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무래도 단기 공부 방법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적당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사법고시 공부를 할 때는 아무래도 1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됐고, 저는 하루에 7시간을 자고 최대한 무리를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시험이 한 달이나 2달 정도 남으면 그렇게 해서는 많은 공부량을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수면 시간을 6시간으로 1시간 줄였어요. 평소에 하던 거 대비해서 갑자기 수면 시간을 반 이상 줄이면 또 그 머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이 줄이진 않았고 1시간 정도 줄이고 밥 먹는 시간 조금 줄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사법고시는 제가 시험을 쳤을 때는 이제 4일 동안 시험을 쳤어요. 그러면 4일 동안에 아예 밤샘으로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저는 시험이 10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나는 스케줄이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4시까지 시험 치고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날 그 시험 칠 거를 또 암기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됐는데, 저는 도저히 밤샘으로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 4일 시험을 치는 동안에도 4시간을 꼭 그 수면 시간을 챙겼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잠 한숨도 안 자고 공부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건 아마 내 몸이, 내 체력이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뮬레이션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니까 스스로가 내가 견딜 수 있는 수면 패턴이 뭔지를 계속해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내 몸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체력이 튼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는 건 알겠지만, 무리하게 수면 시간을 뭐 반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벼락치기해서 하루에 2~3시간만 잔다든지 이런 거는 웬만해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말에 쉬지는 않았냐, 쉬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시험이 많이 남았을 때 한 1년, 6개월 이렇게 남았을 때는 일주일에 하루를 통으로 쉬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쉬었냐면, 토요일 오전에 공부를 하고 그 점심을 먹고 그 다음부터 쉰 다음에 일요일에 일요일에 늦잠을 자고 점심을 먹고 공부를 시작하는 식으로 해서 하루를 쉬는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임박했을 때는 토요일에 저녁 먹을 때까지 그 공부를 하고 저녁을 먹고 쉰 다음에 일요일 오전에 늦잠을 자고 점심을 먹고 공부를 시작하는 식으로 해서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는 하되 조금씩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식으로 주말에 쉬는 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평일에 10시간을 목표치를 세웠는데 10시간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1시간의 목표치를 실패했다, 2시간을 실패했다, 그러면 저는 그 시간을 주말에 내가 원래 쉬기로 예정했던 시간을 쉬지 않고 그 시간을 채운 다음에 쉬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서 토요일 1시부터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평일에 2시간 공부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를 더 하고 3시부터 쉬는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그 총 공부 시간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 시간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고 좌절에 빠질 때도 있을 텐데, 그런 절망감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위기 탈출 방법도 알려주세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던가 고시 공부를 하시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굉장히 불확실한 거에 나의 그 청춘을 좀 담보 잡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되게 많고 내가 이 공부를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좀 확신이 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그 사법고시 2차를 떨어졌을 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1차 시험을 보면 2차 시험을 2번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요. 첫 번째 시험을 초시라고 하고 두 번째 시험을 제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1차를 합격하고 처음 보는 초시는 이 시험이 어떤지 경험을 해보는 정도의 용도로 사람들이 많이 써요. 물론 이 중에 굉장히 천재거나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시험에 합격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초시에서 붙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초시에서 합격은 못하고 그 다음 해치는 제시에서 합격을 많이 해요. 근데 제시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1차 공부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제시에서 떨어져서 다시 1차를 붙고 2차를 붙는 것까지 하실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은 제시에서 떨어지면 굉장히 힘들어 하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무조건 제시에서 붙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시를 쳤을 때 제 기억에 그 사법고시를 합격을 하려면은 총점이 700명 안에 들어야 합격도 하지만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 나와야 그 꽈락이 아니고 꽈락이 나오는 과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총점이 아무리 높아도 불합격이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어쨌든 총점은 넘었는데 민사소송법 한 과목이 38.5점인가? 그렇게 나와서 그 1.5점 차이로 꽈락 불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처음에 그 불합격 소식을 받았을 때는 저 스스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공부가 안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긍을 했지만 혼자 기숙사에 와가지고 울기에는 되게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울면서도 지금 내가 이렇게 울 때가 아닌데 빨리 1차부터 다시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 힘이 도저히 안 나더라고요. 시험이 불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은 직후니까. 그러면 이럴 때 기대고 싶은 게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가서 좀 힘내라는 말을 들어야 공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부모님한테 갔는데 항상 부모님한테 가면은 제가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다고 해서 맛있는 거를 해주고 그러셨었는데 그때는 갔는데 아빠가 침대에 누워갖고 일어나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부모님도 나만큼 상심이 크겠구나 이런 거를 전혀 생각을 못한 상태로 집에 갔었는데 아빠는 침대에 들어 누워있고 엄마는 맛있는 거 안 해주고 왜 집에 왔냐,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냥 그런 맘에도 없는 소리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저는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고 약간 벼랑 끝에 내몰린 느낌이었어요. 내가 시험에 붙지 못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힘들고 부모님하고 평생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야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내 인생이고 지금 내가 이걸 누구한테 위로받고 뭐 자시고 할 상황이 아니구나. 나는 진짜 벼랑 끝에 몰렸고 이런 감수성에 빠져 있을 상황이 아니다. 무조건 시험에 붙어야 되고 붙고 나서 징징대든 뭘 하든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진짜 큰일 났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신이 확 들어서 그러고 이제 집에서 떠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왔어요. 공부를 하려고. 근데 제가 민사소송법이 38.5점 정도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아마 뭐 그 근처일 순 있는데 35점 아래는 절대 아니었고 제 기억에 뭐 38점, 39점 이랬던 것 같아요. 1, 2점 차이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법 교수님한테 가서 제가 공부 방법이 뭐가 잘못됐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그때도 좀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 학교의 민사소송법 교수님이 되게 옆집 아저씨 같이 친근하고 되게 포근하고 학생들한테 항상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위로를 못 해줬지만 교수님은 나한테 힘내라고, 꼭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에 붙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면담 요청을 하고 갔어요. 교수님이 왜 찾아왔냐고 그러시길래 제가 이번에 2차 공부를 했는데 시험 결과가 38점?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와서 제 공부 방법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그 상담을 해보고 싶어서 찾아왔다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한 민사소송법 책을 보여드렸어요. 그 책은 제가 2차 공부를 하면서 그 정리를 했던 책이기 때문에 볼펜으로도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는 책이었고 공부를 한 흔적이 되게 많은 책이었어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근데 교수님이 제 책을 보더니 너는 연필로 밑줄 긋을 실력도 안 되는 애 같은데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뭐 빨간색, 파란색으로 밑줄을 그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에 와서 기억나는 건 사실 하나도 없고 그냥 교수님이 저한테 너는 교과서에 밑줄 그을 실력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해준 것만 생각이 나요. 왜냐면 뭔지 알죠? 네.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모님도 나를 의지를 못하게 하고 되게 부모님한테도 쓴소리 들었고 교수님한테도 너는 실력이 없다, 뭐 공부 때려쳐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들부들.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 방에서 나와서 기숙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학교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가지고 거기서도 막 울었어요. 혼자서 막 30분? 1시간 정도 막 울다가 이게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되게 세상에서 버림받았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 안 하면 정말 나는 인생에서 패배자가 될 수도 있을 거다. 나는 앞으로 평생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짐을 싸서 신림동으로 갔어요. 바로 그날. 그래서 바로 정말 뭐 원룸 계약 이런 거 보통 하고 학원 알아보고 가는데 방도 없이 갔어요. 우선 짐을 싸서 간 다음에 제가 2차 공부할 때 신림동 살았으니까 대충 구조는 알았거든요. 독서실 끊고 이 독서실을 기점으로 해서 제일 주변에 아예 뭐 걸어 다니는 시간이 1분도 안 되는 곳에 방을 얻었어요. 근데 너무 갑자기 방을 얻으니까 사실 방이 없죠. 그래서 반지하에 진짜 안 좋은 집이어서 반지하도 좋은 집이 많을 수 있는데 거기는 막 곰팡이 나고 냄새 나고 겨울에 너무 춥고 막 그런 집이었어요. 되게 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바로 저는 신림동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올라갔고 그 독서실에서 바로 스터디 팀을 구해서 스터디를 해서 그 다음 해에 1차를 붙고 사실은 토익부터 봐야 돼요. 토익 공부해서 토익 넘고 1차 붙고 그리고 1차를 2월에 치거든요. 2차를 6월에 치고 그래서 1차 붙자마자 그러니까 1차 치자마자 1차 붙을 것 같아서 바로 2차 공부 들어갔는데 2차도 제가 민사소송법을 성적이 낮아갖고 안 됐던 거라 시험이 6월이었는데 한 3월 말까지 민사소송법만 봤어요. 2달 동안. 그 2달 동안 민사소송법 보고 5월, 6월은 완전 벼락치기 모드처럼 들어가서 하루 6시간만 자면서 계속 막 책 미친 듯이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해에 합격을 했죠. 그래서 저는 뭐 댓글에서 그냥 이거는 뭐 천재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천재가 아니고 저도 떨어졌던 경험이 있었고 그때 그 절망감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약간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 절박한 마음이 원동력이었던 것 같고 내가 힘들 때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를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 마련인데 그런 약해 빠진 마음이 나를 되게 갉아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우선 합격을 해야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공부를 집중해서 하자.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 고생은 나만 아는 고생이니까 우선은 합격하고 얘기하자. 이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써주세요. 안녕.